지난해에도 한번 그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본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체에서 이런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좀 우리 역사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이 됩니다. 뭐 역사 한번 정말 너무 중요하죠. 역사가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 공간이 아마 없겠죠. 그리고 또 오늘 얘기해 드릴 주제가 일제강점기의 침략 정책이다 보니까 또 더 그러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물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죠? 해방 이후에 저는 태어났으니까, 그때 당시에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면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일제시대를 어렴풋이나마 좀 어렸지만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근대사, 그 중에서도 또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예전에는 저기는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또 그러니까 시기별로 그 시기를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역사를 배우고 또 계속 공부하면서 했을 때는 저는 일제강점기보다는 일제식민지 시대, 일제식민지기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또 저의 또 아버님 세대에서는 일제시대라는 말씀보다는 외정시대라고 또 그래요. 외정. 요 시기를 또 외정시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부르는 그 명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큰 어떤 의미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일제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의 침략정책,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어떠한 통치 정책, 어떠한 지배 정책을 실시했는가, 또 그에 따르는 어떤 피해,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중점으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천문화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천문화원 산하 단체인 부천학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천에 대한 역사를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직접 역사적인 현장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가서 답사도 가서 보고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부천에서 초중고등학교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살고 있고 살았었고, 결혼하면서는 서울로 갔지만 본가집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좀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 여기 동생도 여기 좀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터전이 여기다 보니까 여기 문화원 또 일도 하고 있어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꼴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꼴. 그래서 내려오는 와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천이 거의 저희 고향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제가 또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역사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심을 갖게 돼서 조금 늦었지만 여기 부천학연구소에서 들어와가지고 부천에 대한 많은 것들을 지금 계속
접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좀 많이 좀 전달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면이 있는데 그렇게 또 많이 또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과 같은 여러분들 이런 자리는 좀처럼 드문 경우예요. 너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면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일제강점기, 일제식민지 시대, 외정시대, 외치시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제강점기에서 또는 일제식민지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과거에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30년을 넘게 식민 지배를, 일본의 지배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것은 많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우리의 것이 한국적인 토종 이런 것들도 소멸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것, 한민족이라는 이러한 어떤 생각, 이런 정신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을 썼어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현재 좀 쓰고 있는 이름들, 성과 이름을 쓰고 있는 것,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니네 이름 쓰지 마. 자기네 일본식의 이름으로 바꾸라. 라는 그런 식민 지배 정책을 썼잖아요. 자, 우리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자기네 일본식의 이름으로 바꾸는 이러한 정책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지금 제 이름이 권만형인데 우리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네 식의 일본식의 이름을 쓰게 하는 그러한 통치 정책을 실시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못 쓰고 자기네 이름을, 일본의 이름을 쓰는 이런 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알고 있을 텐데. 창씨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창씨개명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은 그런 나라들이,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했을 때 유럽에 있는 미국과 이런 많은 나라들이 필리핀도 미국의 식민지가 됐었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러한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아니면은 남미 쪽에도.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이 그 민족, 그 나라를 통치 지배할 때 일본이 우리들한테 실시했던 이런 창씨 개명 정책과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지를 갖고 있을 때 아프리카 그 나라 사람들한테 니네 내일부터 우리 영국식의 이름으로 바꿔. 니네 내일부터 우리 프랑스식의 이름으로 바꿔. 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은 없었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만 유일하게 너네 이름 쓰지 마. 자기네 일본식의 이름으로 바꿔라. 라는 그런 지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왜냐? 이게 바로 민족 말살주의 정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잊어버리게끔 우리의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야? 우리의 말과 글도 못 쓰게 해요. 자기는 일본식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소학교라고도 그랬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바로 국민학교, 이 초등학생 때부터 일본인 센세이가 어린 그 한국, 조선 학생한테 일본어를 강제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못 쓰게 자기네 일본식의 이름을 쓰게 하는 이것도 우리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일본어를 해방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때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툭툭 일본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언어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확실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에요. 그리고 우리말을 못 쓰게 함으로써 자기네 일본식의 이름을 쓰게 함으로써 뭐야? 우리 민족,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쓴 것이 식민지배 정책이에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만 그러한 정책을 썼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대만도. 근데 대만 사람들한테 그런 거 안 했어. 이상하게 우리 민족한테만 그런 정책을 쓴 독특한 식민지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많이 파괴해버리고,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전국에 보면은 힘이 용솟음 치는 기가 딱 나오는 그러한 요충지들이 있어. 이거를 이놈들이 우리 민족의 힘을 눌러버린다는 거에서, 그리고 기가 나오는 곳에는 나무 말뚝, 쇠말뚝, 그렇죠? 나무를 못처럼 만들고 쇠말뚝을 꼽아가지고 우리의 민족 정기를 올라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 이런 것까지 썼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토종꽃을 없애버리잖아요. 혼합, 그래서 짬뽕에 와서 잡종을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고유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의 역사책들, 이거 못 읽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싹 다 불태워버려요. 못 보게. 왜? 그거 보면은 우리의 민족 정신, 민족 의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것을 못 읽게 하기 위해서 다 수집해가지고, 그죠? 강제로 뺏기도 하고 해서 한 곳에 불태워버려. 그런데 다 불태우지는 않았어요. 왜? 우리의 민족 어떤 흐름, 민족 역사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의 민족성들을 알아야만이, 이거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의 특성이 뭐야, 이걸 알아야만이 거기에 적절한 정책을 실시해서 잘 통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남겨놓고 그 책을 연구를 한 거야. 우리 이 한 조선민족이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그래야만이 거기에 적절한 지배 정책들이 나오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해요. 근데 연구하는데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삐딱하게 왜곡을 하는 거야. 일제시대 뭐라면 우리 민족, 한민족의 역사가 유구에 반만 년이나 되는 역사 굉장히 길어. 니네 일본보다 길어라고 했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를 하면서 니네 역사가 뭐가 길어. 니네 짧어. 그리고 니네 한국민족, 조선민족성은 뭐냐? 니네 혼자만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어. 니네 혼자만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네 일본이 이끌어준다는 거야. 식민 지배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시킬 때도 고등교육은 시키지 않아요. 일제시대 때 대학은 설립하지 않아요. 조선 사람을, 한국 사람, 조선 사람 같이 쓰겠습니다. 조선 사람을 통치, 식민 지배할 때는 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들이 똑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민화 정책을 실시해요, 일본은.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단한 기술만 교육을 시키지 고등교육은 시키지 않아요. 왜? 고등교육을 시키면 비판한다는 거야. 자기네 식민 지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거야.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은 시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교육만 딱 시키고 대학 아예 조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저항하는 거지. 왜 우리한테 고등교육을, 우리도 대학을 만들어서 우리 대학 교육을 시켜라 라고 우리 민족이 막 하는 거야.
하니까는 그때 가서 조금 그래? 알았어. 그래서 대학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경성제국대학이야. 지금의 서울대학교 전신이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딱 만들어 놓고 됐지? 근데 하나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입학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입학도 아무나 하냐? 못해요. 친일파의 자식들만 해. 가는 거야. 독립운동가의 자식을 거기 대학 입학시키겠어요? 안 되지? 안 하지?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을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야. 그게 뭐야? 우민화 정책이라고 해요. 이건 또 우민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수탈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시대, 이게 바로 일제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일제시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다시 그러한 날이 와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기본적인 면이겠지만,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주권, 우리나라의 영토를 되찾았던 광복의 날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났던 때가 1945년 8월 15일이죠. 그죠? 8월 15일 날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난 우리 자유를 찾았던 거, 우리나라를 되찾고 우리 민족도 되찾았던 그러한 광복의 날. 광복,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죠. 1945년 8월 15일은. 그래서 뭐야? 이 날을 잊지 말라고. 요맘때만 되면 뭐야? 기념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렇죠? 광복절 기념식을 해마다 거행하는 거야. 이 날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각 강조해서 이 날의 중요성을 알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 매년 8월 15일 기념식을 거행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은 거야. 만약에 빼앗긴 날이 없었다면 되찾을 날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되찾은 날, 광복날, 1945년 8월 15일 너무 중요해. 그거 못지않게 우리는 뭐야? 나라를 빼앗긴 때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거야. 그날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다시는 또 빼앗기는 날이, 이러한 날이 다시는 또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복의 날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나라를 빼앗긴 때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는 우리 앞에 그러한 일이 와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날도 우리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1945년 광복의 해예요. 45년은.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때가 몇 년도에 빼앗겼죠? 예? 1919년이요. 아니, 19년은,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19년은 뭐예요? 우리 온 민족이 일제의 항거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항거에서 비폭력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외친 3.1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1919년이잖아요. 그죠? 1919년은 뭐야?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이후야. 빼앗겼으니까 일본인데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착취하니까 우리 민족이 거기에 분해, 참지 못하고 일어난 거야. 일본의 만행,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서 항일 독립만세 운동인데 이거는 폭력이 아니잖아요. 비폭력이잖아요. 비폭력 독립만세 운동을 1919년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다 한 거야. 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 놈들이 놀란 거야. 아니, 조선민족한테 이런 힘이 있어? 그러면서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났어? 요거 자기네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 다시 생각해요. 정책을 바꾸게 됐던 때가 바로 1919년이에요. 그러니까 1919년은 이미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때였었지. 그 이전이잖아요. 몇 년일까요? 네? 누가 얘기 좀 해보실까요? 몇 년도에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죠? 네?
여러분들 10년이에요. 1910년. 1910년 몇 월 달에 나라를 빼앗겼냐면은 광복, 나라를 되찾은 달하고 똑같아요. 같은 8월 달, 1910년 8월 달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며칠이냐? 8월 말, 즉 8월 29일 날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요. 그래서 1910년이 경술년이잖아요. 그 이때를 1910년 8월 29일을 국가의 가장 부끄러운 날이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국치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가의 치욕적인 부끄러운 날이다 그래가지고 1910년 8월 29일을 우리는 경술 국치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손들한테, 저의 자식, 여러분들의 자식들한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그 나라에 멸시도 받고 탄압받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괄시, 멸시받고 이러한 날이 와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사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냐면,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국, 일본 똑같은 거야.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 준다 해놓고 속으로는 실제는 차별 대우했단 말이에요. 똑같아.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은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일선동조론이라고 그래요. 일선동조론. 일본, 선은 조선이야. 일본과 조선의 같아. 뭐가? 조상이.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라는 주장을, 논리를 펴요. 일본 놈들이. 그럼 같은 민족이네? 그럼 같은 민족이면 일제시대 내내 일본, 조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될 거야.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을 부를 때 비하, 멸시하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아는 조센징이야. 조센징. 조센징의 의미는 뭐냐? 야만인, 미개인, 비하, 막 멸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는 것이 조센징이에요. 그래놓고 겉으로는 뭐야? 똑같다라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게 일제시대의 지배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1910년 요 8월 29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거 안 되는구나. 1910년 8월 29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날도 우리는 꼭 우리 앞에 또 다른 우리 앞에 또 다른 이런 암울한 억울한 식민지와 같은 그러한 날이 와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는 이러한 날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맨 밑에 여기 일제라고 되어 있죠. 일제. 이거는 일본을 뜻하는 거예요. 일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 가로 빨간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일제다라는 건 줄임말이에요. 뭐예요? 일제 식민지가 아니라 일제다라는 건 여기서 일제라는 건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를 얘기해요. 일제 이퀄 일본 제국주의야.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표명했던 시대. 이걸 일제 짧게 해가지고 일제라고 그래요. 이거 일본 제국주의야. 그럼 제국주의는 또 뭐냐면 이건 19세기에 등장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야. 제국주의는 뭐냐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통치 지배하는 거, 식민지로 만드는 거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주장, 그러한 논리,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때가 바로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늦게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대외 뻗어나가서 주변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던 그 시기가 바로 제국주의예요. 자, 일본 제국주의를,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를 의미한다. 그럼 조선 총독부가 또 나왔네요. 조선 총독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조선 총독부야. 조선 총독부야. 여러분, 조선 총독부라는 건물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광화문. 그렇죠? 광화문 뒤에 커다랗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하나 있죠. 그 경복궁 안에 있는 거야. 그거 좀 이따 볼 거예요, 사진으로. 그게 바로 조선 총독부예요. 이 조선 총독부라는 기관에서 우리나라를 통치, 지배하는 모든 핵심 지배 논리,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조선 총독부. 근데 이 조선 총독부의 대표,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조선 총독이에요. 이 조선 총독의 힘은, 권한은 막강해. 조선 총독은 일본에 있는 총리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일본에 있는 총리가 조선 총독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총독한테 명령을 내리고 총독이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딱 하나, 천황이야. 천황의 직속 부하야. 천황의 직속 기관이 또한 조선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의 그 권한, 기능, 역할은 대단한 거고, 총독부의 우두머리인 조선 총독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군, 통수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조선 총독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조선 총독부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해방을 맞기 전까지 45년까지 광복 때까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가장 핵심 기구가 뭐다? 조선 총독부예요. 그 조선 총독부의 우두머리 대표 조선 총독이라고 해요. 근데 조선 총독은 현역 장성이야, 장군이에요. 장군한테 딱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 육군, 해군 대장 중에서 아까 임명을 하고 일본 국왕이라는 건 천황을 얘기하는 거죠. 국왕에 직속하는 보고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 명령을 내려도 명령을 받아도 천황한테만 받지 일본에 있는 총리가 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선 총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각 통제를 받지 않은 제 정권을 생각하고 입법, 사법, 행정, 군 통수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조선 총독이다. 근데 조선 총독은 현역 육군, 해군 대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것, 조선 총독도 있고 중추원이라는 기구다. 총독부 산하 기관에 중추원이라는 것이 있어. 이거는 조선 총독의 자문 기구인데 중추원에 회원, 위원들은 누구냐? 한국인을 임명을 해요. 이건 뭐야? 한국 사람들을 탁 어르고 달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이 중추원 의원으로 임명을 하냐면 대부분 다 친일파죠. 친일파한테 유명무실한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아무런 권함이 없고 명예직 같은 거지, 일종의. 그래서 자기네 일본이 조선 사람한테도 한 자리 주는 거야.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그런 의비예요. 이런 것들. 우리 친일파를 얘기했는데 참 일제시대 친일파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공부하고 연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친일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일본 순경, 거기에 뭐야 또 순경에서 또 붙어 먹고 사는 그런 또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도 너무도 많았고 순상 너무도 많았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가슴이 이게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친일파 얘기했으니까 참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뭐 어떻게 못 되면 신경 안 써. 자기만 잘면 되는 거야. 그 친일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친일파들에 의해서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를 빼앗은 이후에 일본에서는 일본 총리, 일본 천황이 뭐야? 하사금을 내죠. 친일파들한테. 여러분 대표적인 친일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완용이 떠오르잖아요.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한테 뭐야? 엄청난 하사금을 줘요. 그때 당시도 한 600만 원 이상의 하사금을 줍니다. 지금의 액수로 따진다면 100억 단위가 넘어가지. 그래서 이 친일파, 이완용과 같은 그 친일파는 일제시대 내내 부경화를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많은 재산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좀 마무리가 됐지만 예전에 친일파의 그 재산 국가에서 압수한단 말이에요. 몰수하죠. 그래서 이완용의 그런 재산 친일파들의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 우리 민족을 탄압한 착취한 대가로 받아먹은 그 재산들 국가 몰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완용이란 놈의 후손이 자식, 손자들이 재판 소송을 걸었잖아요. 왜 우리 할아버지 재산을 뺏어가냐? 재판 소송을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재판 소송을 했는데 또 승소를 하네. 참 어이가 없어요, 아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또 있었던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통치 정책을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하네요. 첫 번째는 무단 통치, 두 번째는 분화 통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면 민족 말살 정책. 이러한 것 크게 세 가지로, 아니 두 가지로 한다면 무단 통치, 문화 통치로 난. 지금 여기 무단 통치라고 그랬죠. 무단 통치는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겨서 조선 민족은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무력적으로 탄압하고 짓밟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헌병들이, 총칼찬 헌병들이 모든 거를 다 오늘날 치안을 다 담당해요. 그리고 이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도 우리 아까 초등학교 얘기했습니다만 국민학교 때 그 어린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무단통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는 거에서 선생이 제복을 딱 입고, 제복 입고 선생이 칼을 차고 그 어린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바로 무단 통치 형태에서 나온 것들이야. 공포 분위기에서 조선 사람 통치하는 건, 지배하는 건 어떻게 되나? 공포 분위기 중에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탄압하고 짓밟아야 된다는 그러한 통치 정책을 쓴 게 바로 무단 통치. 자, 무단 통치 한번 볼까요? 헌병경찰, 헌병들이 뭐야? 경찰 업무를 다 해. 치안은 뭐 다 보는 거고. 우리 헌병들한테 막강한 권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줍니다. 현역 군인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 모든 행정들을 다 담당하는 그러한 지배정책을 쓴 것이 바로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탄압, 요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탄압, 독립운동과 색출, 그렇죠.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뭐예요? 그 독립운동가를 당연히 뭐예요? 수사해서 잡아야겠지. 일본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105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105인 사건. 요거는 191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뭐냐면, 자, 데라우치 총독, 우리 조선 총독부의 우두머리는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독, 바로 데라우치 육군 대장이야. 데라우치라는 이 총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살, 그 모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 인사들을 탄압하고 체포해서 구금했던 그런 사건이 105인 사건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신민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 신민회라는 건 독립운동 단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직결 처분권이라는 그런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 직결된 어떤 그 법에 의해서 판결 없이 헌병 경찰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 때리건 뭐건 이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런 신문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 그런 권력을 준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태형, 여러분 볼기 때리는 거죠. 곤장 때리는 거. 태형령, 태형제도를 때리는 거를 태형령이라는 태형. 근데 이 태형, 볼기 때리는 거는 여러분들 갑오경장이라는 때가 있어요. 1894년도에 조선에서 조선 내내 곤장을 때렸던 것을 1894년도에 폐지시켜버려요. 그런데 일제시대 시작되면서 일본 놈들이 때리는 거, 태형을 다시 실시했어. 근데 이때 그 대상은 누구냐? 일본 놈들도 잘못하면 형벌로 때려야 되는데 일본 놈은 제외야. 조선 사람한테만 때리는 태형 제도를 실시해. 그래놓고 무슨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똑같이 대우한다? 말도 안 이런 거 볼 수. 여기서 뭐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만 적용했던 그런 어떤 제도를 또 실시하는 거죠. 요거 아까 요게 바로 아까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한다는 그런 모의 혐의를 조작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 인사들을 체포해서 가는 그 당시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여기 백오인 사건에 관련된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기본권을 아까 박탈했다고 했을 때 관리, 오늘 공무원 얘기했죠. 관리, 그 다음에 교원, 학교 선생님 칼을 차고 제복 입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포부득일 소정에서. 근데 1919년 8월 19일에 이것도 폐지를 합니다. 왜?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 놈들이 이런 정책 바꿔야 되겠다. 왜 조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칼 차고 교육시키는 거 이런 거 문제가 있을까? 라고 이놈들이 생각해서 요거를 폐지시키는 거야. 정책들을 바꿔요. 그러니까 3.1 운동이라는 그 면은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식민 지배 정책이 바꾸게 됐던 계기가 바로 3.1 운동이었었어요. 3.1 운동. 그 다음에 교육 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제한한다 그래서. 보통학교 수업 연한 4년 고등교육 기회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똑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을 실시한 거예요. 조선 사람한테는 고등교육, 대학 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진 거는 1924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요. 그때까지는 고등교육 시키지 않는 거야. 경성제국대학 만들었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친일파의 자식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에요. 당시 일제시대 때. 뒤에 보면 일본의 국기 일장기가 이렇게 있죠. 일장기가 있어. 그리고 앞에 칼을 탁 든 일본 선생이에요. 그리고 뒤에 우리 한복, 마고자 이 저고리를 입은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야. 그죠? 조선 학생들이야. 근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 이게 어느 학교는 여러분 시흥 공립보통학교 제7회 졸업생이야. 시흥 공립보통. 오늘날 여기 우리 소래 지나서 그 시흥이 아니라 서울, 그죠? 서울 안양고 그 주변에 있어 시흥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시흥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언제냐? 대정이라고 했죠. 대정 8년이라고 했어요. 대정 8년은
몇 년이면은 1919년이에요. 대정 8년은 일본의 연원이니까 대정 8년은 연도로 따지면 1919년이야. 1919년 3월 15일 졸업식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3월 15일이면 뭐야?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한 10일이 이상이 지났던 때 졸업생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죠. 자, 학교 선생이 저렇게 뭐야? 제복 입고, 군복과 같이 비슷하게 제복 입고 저렇게 칼을 차고 했던 때가 바로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가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정책을 바꿨다고 그랬죠. 그 정책이 바로 뭐냐면은 문화 통치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 있는 빨간 문화 통치.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꿔서 식민 지배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조선 사람을 좀 이렇게 토독토독 거려주고, 뭐 좀 권리도 좀 주고, 조금 유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해요. 그런데 말로만 그랬지 내면적으로 뭐야? 이 시기에 더 악랄한 수법의 지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더 악랄한 수법들이 나와요. 겉으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뭐야? 잔인한 그런 방법들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배경 3.1운동을 계기로 그렇죠. 바꿨다고 그랬다고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문화통치, 가혹한 식민 통치를 숨기고 은폐하고 7.1 세력을 양성해서 민족내역 분열을 조장하는 기만적인 술책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이러한 정책을 쓰니까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중에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통치 지배 정책이 좀 나아졌네 라고 하면서 뭐야? 긍정적으로 약간 좀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뭐야? 친일 세력을 양성했다는, 그래서 이때 친일 세력들이, 친일파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많이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내부적인, 일본의 잔인한, 잔혹한 그런 걸 안다면은 이러한 친일파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많이 증가되는 게 좀 부족했을 텐데, 적었을 텐데,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1925년도에. 이건 뭐야? 우리 독립운동가를, 독립운동하는 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요. 일제시대. 그래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 탄압, 반정부 반체제라는 건 뭐야?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을 하는 걸 얘기하겠죠. 일본에서는 뭐야? 이걸 반체제라고 하겠죠. 반체제. 그리고 독립운동가하고 사회주의를 탄압. 사회주의는 일종의 공산주의죠. 일본은 여러분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일제시대.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내부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옮겨? 중국으로 옮기든가. 러시아로 가서 뭐예요?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워낙 탄압이 심하니까. 일본이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내부에서 뿌리를 내리기는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문화통치 이제 실제 모습 볼게요. 군인들, 육군, 해군의 장군들만 임명을 하는데 원래는 일반 행정 관료도 임명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없어요. 그래서 문관 총독이 임명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무력적인 탄압 지배 정책을 실시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한다는데 내부적으로는 더 잔인하게 악랄한 수법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경찰서, 경찰관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겉으로만 그렇다는 거죠. 실제는 더 심하게 탄압하고 지배하는 정책을 쓰는 건데. 경찰제도도 보통 경찰제도, 헌병 경찰에서 일반 경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다? 검열 강화로 언론 자유 무시를 했다. 자, 신문을 기사를 내는데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한 뭐 항의도 할 수도 있겠고 우리 독립운동한 그런 내용도 할 수 있겠죠. 쓰는 신문 기사를 쓰려고 인쇄를 딱 들어가기 전에 일본 놈들이 딱 검열을 해요. 검열을 해서 이거 안 돼, 못하게. 어떤 거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검열 단속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거 당시 일제시대 때 중요일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신문인데 검열을 하는 거야. 기사가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왼쪽 맨 위에 보면 원래 저러한 사진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게 불온 일본들이 생각해 저거 잘못된 거야, 저거 없애버려 해가지고 뭐야, 저거 저런 식으로 지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전 검열을 하면서 뭐냐, 탄압을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다음 언론 정책에는 언론 출판 자유 일부를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육도 뭐냐, 아까 초등교육, 기숙교육에만 확대를 하는 거지 고등교육은 아직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교육정책도 교육기회 확대해 준다라고 해놓고 좀 늦게나마 경성제국대학을 만들면서 됐지, 더 이상 불만 표시하지 마라고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이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정치적인 면에서도 조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조금 만들어요. 근데 조금 만들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들은 다 뭐다? 친일 세력들이야.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친일 세력들을 쓰는 거겠죠. 친일 세력들을. 신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통치 이후에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이후에는 뭐냐? 우리 민족을 아예 없애려는, 씨를 말리려는 생각으로 그러한 정책이 바뀌게 돼요. 자, 그 정책을 우리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족 말살.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러한 정책, 그런 거를 실시하는 거겠지. 볼까요? 배경. 일제 침략 전쟁. 자, 당시 일본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있어. 뭐냐? 북쪽으로 올라서 중국을 또한 자기네 지배하에 두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준비를 착실하게 해가지고 결국 중국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1131년도 이게 만주 전쟁이야.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만주로 딱 진출하네. 진출하고 나니까 뭐야? 중국 본토도 구비가 당기잖아요. 그 중국 본토도 딱 진출하면서 뭐냐?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게 1137년도에 바로 뭐야?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중국 본토까지도 내려가. 여기서 뭐야? 많은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난진 대학살 자행하면서 일본이 만행을 막 저지르잖아요. 자, 일본이 중국 본토까지 진출하니까 일본이 뭐야? 더 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일본이 세계를 한번 제패해 보겠다. 일장기를 전 세계에 한번 휘날려 보겠다는 그러한 군국주의가 등장해서 세계에 한판 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2차 세계대전 확전시키잖아요.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지를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날 새벽에 급습하면서 미국 해군 기지를 초토화시켜버리죠. 이러면서 1941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확전을 하잖아요. 초반에 아주 일본은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열세를, 미국이 크게 당했지만 미국은 좌절하지 않고 하와이 완전히 박살났지만 다시 전열 가다듬고 군수공장 풀 가동시켜가지고 무기 막 생산하고서 일본과 다시 싸울 수 있는 준비해서 다시 싸우면서 미드웨이 해전과 같은 승전을 하고 역전이 되고 이 여세를 몰아서 일본 본토 미국이 공습까지 하잖아요. B-29를 동원하면서 일본 동경 불바다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일본이 별로 미동이 없잖아요. 계속 저항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원자폭탄 2개를 탁 터뜨려.
터뜨리잖아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뭐야?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고 전쟁은 끝나고 우리나라도 독립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고 패망하면서 끝나버리는 그런 면이었었죠. 민족 말살,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해서 침략 정쟁에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한 통치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썼다. 자,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 볼까요? 여러분,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황국 신민화 정책. 황국이라는 건 바로 일본이야.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든다는 정책이야.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황국 신민서사 어떤 그 내용, 외우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딱 만들어서 강제로 외우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성요배.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황궁, 그게 궁성이에요. 거기를 뭐야? 강제적으로 인사하게 하는 그런 제도죠. 요거는 다음 법원에 나올 거예요. 이게 강제적으로 뭐야? 이렇게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곳으로 마치 여러분들 뭐죠? 이슬람교, 그렇죠? 알라 전 세계 이 메카가 있는 성지를 향해서 전 세계 모든 이슬람인들은 그 방향으로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꼭 예배를 올리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국에서 일제시대 때 이렇게 강제로 동원시켜가지고 뭐야?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항상 강제로 시키는 그런 정책을 실시한 거죠. 그리고 또 요거는 집에서도 이렇게 가족들한테도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강제적으로 뭐야?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방향으로 인사하게끔 강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시다. 아침마다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황궁에 인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련맹이라고 되고 여기는 일본어가 그랬네. 그렇죠? 마이아사 고교. 그렇죠? 마이아사 고교. 매일 아침 황제가 천황이 살고 있는 곳을 요배이타시마세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천황이 살고 있는 곳을 인사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정책을 강제로 시키는 그런 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리고 요거 또 여러분 요건 일본의 신사죠. 저거는 요게 그렇죠? 요게 신사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이 신사를 전국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놔요. 여기 부천에도 신사가 2개 이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부천 어디죠? 남초등학교 위쪽에 있는 그 교회 그 뒤쪽에 보면 도서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도서관 입구 올라가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신사가 세워졌었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오정동 쪽에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2개가 부천 지역에는 일시대 때 신사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 이건 서울 남산. 그렇죠? 남산에 이게 남산 앞에 요 신사가 있는 에서 직선으로 위에 올라가게 되면 남산이에요. 여기 남산 신궁이야. 그래서 여기 학생들을 강제로 이렇게 동원시켜가지고 서울 남산에 조선 신사 신궁에서 신사 참배를 하는 여학생들, 전국의 학생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자, 신사참배 소학교를 국민학교로고 민족 말살, 내선 일체와 일선 동조론 주장이라 했죠. 일선 동조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본, 선 조선, 동 같다라는 거야. 뭐가? 조선이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는 것을, 식민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야,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된 거야. 왜? 같은 지금 후손이냐. 좀 잘 살고 있잖아. 어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일선동조론이야.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으니까 지금 함께 일제시대를 함께 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일본 놈과 우리 한국 사람이 조상이 같아요? 아니잖아. 그렇죠?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일본 조상과 우리의 조상이 같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같다는 논리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다케시마, 시마네 현에 소속시켜가지고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자기네 일본의 군사 지도에서 봐도 뭐야?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다 표시해놔요. 근데 지금에 와서 계속 일본 놈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창씨개명, 아까 얘기했었죠. 학교, 관공서 등에서 조선어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 밀집 발살 정책 중에 하나예요.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일제시대 때 민족신문이었었어요. 근데 현대 와서는 변했지만. 그래서 우리 민족들의 저항한 이런 독립운동 사실을 많이 신문 기사로 내니까 일본에서 고치거리잖아요. 그래서 탁 폐간시켜버리는 거예요. 동아일보, 그러니까 언론도 탄압하면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겠죠. 요거 혹시 그러고서 여러분들한테 창씨개명에 대한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이 기록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와봤어요. 여기 보면 창씨개명한 거예요. 이름이 원래 뭐야? 송영학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이 송영학이야. 그걸 지워버리고 뭐야? 송원정신으로, 정형으로 이렇게 이름을 호조까지 싹 이렇게 바꿔놓는 창씨개명 정책을 실시한 거예요. 당시 대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창씨개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미전길조라고 했는데 이름을 지워버리잖아요. 살짝 이렇게. 여기서는 김예훈을 서원추웅으로 일본식의 이름으로 호조까지도 아예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게끔 만드는,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이걸 뭐라면 동화정책이라고 그래요. 동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실시한 거, 이거를 뭐라면 동화정책이라고 그래요. 동화정책. 자, 다음 주. 일본이 식민지배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를 수없이 많이 파괴하는데 그 대표적인 단적인 하나로 문화유산에 관련된 그 내용을 조금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고분, 무덤을 옛날 무덤들을 고분이라고 합니다. 옛날 무덤을 고분이라고 했는데 다 고분이라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무덤들은 보통 고분이라고 해요. 고분. 고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는 고려시대 이전, 고려시대 삼국시대의 무덤들을 보통 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에서는 그냥 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자, 한번 볼까요? 통감부 설치 이후 경주와 개성을 중심으로 도굴이 본격적으로 자행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고학, 골동품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파헤쳐보면 거기 금은보화, 고려 청자, 조선 백자들이 막 나오니까 이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무덤을 강제로 발굴하는 거예요. 파헤쳐버리는 거죠. 왕릉과 고대 고분은 후손들이 그렇죠. 왕릉 같은 거고 조상묘를 우리 후손들이 잘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때 되면은 제사도 올리고 해서 잘 갖고 노니까 보존이 아주 좋은 거야. 요거 파헤치면은 여기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죠.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 이 이토 히로부미는 뭐야? 아주 그 골동품 수집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유물들을 이놈이 이등방문 이놈들이 자기 거 일본으로 갖고 나가기도 합니다. 일본 도굴꾼들은 마차 열대 분량의 보장품을 싣고 갔다는 것을 조선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덤들, 보통 왕릉 아니면 귀족들의 무덤이에요. 왕릉 같은 거 발굴했다, 파헤쳤다,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았으면 왕릉 하나 파헤쳤는데 마차에 열대 분량의 물건을 싣고 갔다라는 걸, 간 거를 봤다라는 조선 사람들의 목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물들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일본의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일본에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좀 이따 보겠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전국에 있는 고대세 고문들 발굴이나 명부로 파헤치고 도구를 자행해서 일본으로 몰래 갖고 나가는 거야. 몰래 갖고 나가는 거야. 자, 이때 상황을 여러분 안중근 의사, 우리 부천에 시청역 안중근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중근 의사께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침략이 마침내 우리 선조의 백골에 이르렀다. 백골에 무덤을 파헤치는 거를 안중근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덤을 파헤쳤으면 이놈들이, 안중근 의사께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고려 청자는 국내에 있는 수량의 배 이상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나 쉬워요. 일제시대 때 우리 문화유산을 훔쳐가는 거 쉽죠. 너무너무 쉽죠. 강제적으로. 동경 일본 도쿄에 있는 동경 국립박물관 내 건물 3층 건물인데 3층에 1, 2, 3층에 다 불상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우리나라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동경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건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개. 어쨌건이죠. 근데 어떤 동경 국립박물관에 갔는데 어떤 한 건물이 있어요. 3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들어갔어요. 가족과 갔는데 저 혼자 들어갔어요. 나 혼자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들어가서 봤는데 지하 1, 2층까지 불상이 거기 전시되고 있었어요. 근데 3계층의 불상이, 일단 저는 거기에서 제가 압도당했어요. 와, 이 불상이 이렇게 많아? 저는 그렇게 많이 전시된 우리나라에 박물관 그런 거 없어요. 3계층의 이 불상들이 가득 다 꼭 전시가 돼 있어요. 그거 하나씩 보는 것만 해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 보면서 내가 자세히 봤어요. 이거 어디 건가? 보니까 뭐야? 삼국시대, 백제, 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거의 다 우리나라 거예요. 그게 3층 건물에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것을 이놈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그거 보고 거기서 울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건데 이렇게 다 우리나라 건데 이게 다 일제시대 때 많이 반출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아직 골동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이 그 가치를 안 일본 놈들이 무지한 우리 조선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훔쳐오게 하는 거야. 야, 너 저거 가서 저 절에 가서 불상 갖고 와. 그럼 내가 돈 줄게. 돈 착수금 줘. 그거 갖고만 오면은 갖고 와, 더 줘. 이러니까 무지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훔쳐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그냥 일제시대 때 무덤 파헤치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일본이잖아요. 그건 확실한 거죠. 그건 밝혀지고 알고 있어 다. 근데 공식적인 유물만 해도 4만 점이 넘어요. 근데 비공식은 더 많죠. 그렇죠? 공식적인 그 데이터에 빠진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야. 일본 사람으로서 개인 수집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수집해서 자기가 개인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한 것도 너무도 많아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국보급 유물 중에서 일정 부분은 일본의 도굴꾼들이 경매에 내온 것을 조선이 구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을 구매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전영필 같은 선생,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일본 놈한테 넘어가는 거 고가를 더 주고라도 탁 하고 우리나라 거 지키는 그러한 또 우리 당시 일제시대 때 그런 애국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간송미술관이라고 들어봤을까요? 간송미술관에 있는 상당한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다 자기 돈으로 우리 것을 일본으로 빠져나가 일본 도굴꾼들에 의해서 도굴된 것들을 탁 수송을 해가지고 억울하지만 고가를 주고 구입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든 그러한 또 애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통감부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통감부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통치 기구가 있는 게 통감부예요. 통감부는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통감부야. 이 통감부 기능 역할을 했잖아요. 통감부 우리나라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빼앗았으니까 그 기능 역할은 거기서 끝난 거야. 그래서 폐지시키고 통감부는 폐지하고 오늘 조선 총독부를 만든 거예요. 통독부를 만든 겁니다. 자, 일제 강점기에 우리 파괴된 문화재 같은 관련된 조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조선의 상징적인 문화재를 일제가 조직적으로 훼손 파괴합니다. 이유는 뭐다? 한국인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의도로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파괴를 합니다. 일부는 자기네 갖고 나가고. 대표님 여러분, 숭례문, 남대문 국보 1호 있죠, 남대문. 원래 이 남대문, 지금 서울에 있고 남대문을 봐도 원래 담장이 다 이어지고 있잖아요, 쭉. 그죠? 담장은 다 있는 거야. 근데 일제시대 이전에 이 담장도 파괴를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1107년이면 아직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이잖아요. 1110년이니까. 이전이잖아요. 이때 서울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주변 성곽을 헐고서 도로를 만든 거예요. 이런 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대문, 도림문, 서대문 지금 우리 볼 수가 없잖아요. 헐어버린 거야. 1915년 일제시대겠죠. 그 다음에 경복궁,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광화문 거기 있는 그 경복궁. 경복궁에서 일제시대 때 조선물산공진회라는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 개최를 하면서 뭐냐? 경복궁 안에 있는 건물들을 수없이 많이 파괴합니다. 궁궐을 많이 이놈들이 헐어버려. 일제시대 때. 자기들 목적에 맞는 걸로 변형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경복궁에 있는 많은 집들을 헐어버리고 거기 일본의 경비병들이, 경찰들이 머물 수 있는 내무반도 만들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궁궐에 없는 화장실, 극장, 오락장 이런 것도 다 만들어버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까 그거는 총독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많은 건물들을 해체하니까 우리나라는 나무로 목재 건물이잖아요. 그 목재를 일본인한테 나눠주고 일부는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안중근 의사한테 만주 하얼빈역에서 1909년 10월 26일 날 총 맞아 죽은 요 이등방문을 길에서 사당을 만드는 목재로도 사용을 합니다. 궁궐을 헐어버리고 목재로. 그다음에 그 밑에 그런 자선당 건물을 이제 경복궁 건물을 헐어버리려고 그러니까는 한 일본 놈이 오쿠라라는 일본 놈이 있어요. 기업가인데
건물을 통째로 사. 그 자선당이라는 건물이야. 자, 요 자선당은 바로 요거예요. 이게 경복궁 안에 있는 자선당이라는 건물인데 이것도 헐어버리려고 그랬더니 오크라라는 그 기업가가 이걸 통째로 사가지고 요걸 통째로 사서 다 해체해가지고 일본으로 갖고 가요. 일본으로 갖고 와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뭐냐 자기 별장으로 만들어요. 요거를. 그런 또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통째로 사들인 뒤 일본으로 갖고 가고 나중에 요놈은 또 호텔 경영가가 돼요. 오크라 호텔을 지었는데 그 호텔 뒤편에다가 요 방금 자선당의 건물을 조선관이라는 별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23년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때 불타 없어져 버리시게요. 요게 그때 요놈이 통째로 갖고 가가지고 해체해서 다시 그 자기네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지어서 사용했던 것을 나중에 호텔 뒤편에 둬서 조선관으로 또 사용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파괴된 지진이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건물은 다 헐어지고 자 기단만 그렇죠? 기초만 남아 있잖아요. 이게 요 위에 자선당 건물이 세워진 건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계속 반환을 요구해서 돌려달라. 그 불타고 없어졌지만 주춧돌만이라도 기단성만이라도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돌려받아요. 받아서 요거는 요렇게 자 경복궁 안에다가 요렇게 지금 건물은 없지만 주춧돌 비롯한 기단성만 요렇게 해서 지금 경복궁 한쪽에다 요렇게 지금 복원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원래 90년대 후반에 가서 보건공사를 다시 해놔요. 근데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지금 남겨둔 거죠. 이렇게 이건 그때 어떤 아픔을 일제 시대의 아픔을 생각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일본까지 가가지고 수산을 당했던 자선당 건물 터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 그런 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경복궁을 수없이 여러분 서울에는 조선의 궁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복궁이야. 가장 크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경복궁이에요. 근데 경복궁이 일제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거의 90%가 여러분들 파괴됐어. 90%가. 자, 여기 있죠? 경복궁에서 홍례문 헐고 25년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건물 헐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조선 총독 아린다는 광화문도 해체해서 건축문 옆쪽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해방된 뒤에 이거 다시 옮긴 거예요. 이거는 현재 광화문 위치는. 그리고 일제는 경복궁에 있는 경복궁에는 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궁궐은 미로라고 그래요. 집들이 빽빽하게 많았기 때문에 궁궐에서 생활하는 궁녀들도 아주 좀 베테랑이 아니면은 가다가 길을 잃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만큼 건물이 빽빽하게 있었던 거예요. 330개나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이거를 거의 90%를 헐어버리고 33개.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경복궁 문을 열고 가봤더니 그 많은 건물은 싹 사라지고 33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건 경복궁뿐만 아니에요.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다 이놈들이 많이 파괴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파괴한 것이 이 경복궁이에요. 가장 많이 파괴한 거. 왜? 조선의 상징이에요. 조선의 대표이니까 이놈들이 이거를 조직적으로 다. 근데 원래는 33개, 원래는 6개만 남겨놓고 싹 다 밀어버리려고 그랬어. 자, 밀어버리는 과정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야.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요거 계획 스톱. 더 이상 많이 하지 말자. 라고 해서 그나마 남아서, 그래서 33개라도 남았었던 거예요. 33개.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이 많이 파괴한 거, 우리가 다시 복원해야 되잖아요. 복원공사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절반 정도 150개의 건물은 세워놨어 이제. 나머지도 뭐야 지금 서서히 하고 있어요. 다 해야 되겠죠. 다 해서 완벽한 완전한 경복궁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길이 남겨줘야 되잖아요. 우리 역사, 문화가 스며 있는. 그리고 요거. 자 여러분들, 자 바로 요게 조선 총독부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요거 왼쪽.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게 여러분 광화문이죠, 그죠? 광화문 뒤쪽에 있는 게 그게 뭐야? 조선 총독부야. 일본 놈들이 1927년도에 완공한 제일 커. 경복궁에서. 근데 원래 경복궁에서 제일 큰 건물은 뭐다? 왕과 신하가 정사를 논하는 근정전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근정전 가보셨을 거야, 그죠? 그게 가장 큰 건데 그거보다 더 크게 근정전을 딱 가로막는 거야. 이건 뭐야? 조선의 정기, 길을 딱 막는다는 그러한 일본의 이놈들의 생각이야. 그래서 광화문 뒤쪽에다가 근정전, 경복궁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핵심 건물인 근정전을 딱 가로막고 엄청나게 크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요 조선 총독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가 바라보는 곳은 어디냐면 남산에 신궁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정말 무서운 놈들이야. 정말 무서운 놈.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계산해서 하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자 요거 조선 총독부 건물을 여러분 해체했잖아요. 그죠? 1995년도에 탁 해체하고 언제는 조선 총독부 바로 그 건물 있는 자리 뒤쪽에 여러분 광화문 뒤쪽에 있는 큰 곳이 그게 바로 근정전이에요. 그리고 근정전 앞에 근정문이 있는 거죠. 홍계문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건물 구조는 뭐다? 대문이 있잖아요. 그죠? 대문이 있는 거예요. 항상. 건물만 있는 게 아니야. 건물이 있기 전에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대문이 있고 본 건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정전을 들어간다? 근정문을 먼저 들어가야만이 앞에 근정전이 보이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이것도 또 다른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광화문 뒤쪽에 자, 여기 여러분들 그 조선 총독부 건물 옆에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잔디들이 보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요 잔디 광장이야, 요거. 앞에 넓은 광장이고 잔디가 있는 곳은 뭐냐? 여지없이 건물이 있었던 거야. 이 건물을 뭐야? 일본 놈들이 헐어버리는 거야. 헐어버리고 목재 쓰게끔 하고 목재를 쓰게끔 이등왕문 사당을 만드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 오른쪽 거 한번 이거 같은 조선 총독부 건물인데 요거는 좀 약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사진인데 요거를 약간 위쪽에서 봐보세요. 이쪽에서 보면은 한자로 날일자야, 날일. 그죠? 이거는 뭐야? 자기네 일본의 일자를 상징하는 거야. 일본 놈들은 이렇게 일치했을 때 건물을 만드는데도 자기네 일본을 상징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그 당시에 보는 일본 놈들 대일본 제국이라 하죠. 대일본 제국이야. 대일본이 건물 형태로 그대로 표현을 해요. 자, 날일자 이 조선 총독부야. 자, 대자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경성역, 서울역이야. 서울역을 만들 때 지금 서울역 앞에 앞머리 부분만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서울역에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서울역이 바로 뭐야? 대자, 큰 대자로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대일본이라고 하죠. 일본 일자는 요거 총독부고 본은 어디냐면 본 여러분 서울시청이야. 시청청사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거기 시청 앞에 앞모습만 조금 바꾸는 거잖아. 이게 뒤에 본체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본자 형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요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 요거는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개성에 있는 거 없어 보이고. 시간이
했다고. 요거 경천사지 현재 요 십중석탑은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굴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석굴암 본전 물상에 있는 그 위에 지붕도 일본 놈들이 발견하고 일본 놈들이 해서 시멘트로 이거 처발라 놓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도 약간 왼쪽이 붕괴된 거 여기다가 이놈들이 시멘트로 처발라 놔요. 이렇게 우리 문화재들끼리 훼손한 그런 것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요 경주에 있는 여러분, 이거 뭐죠? 다보탑이죠. 이 다보탑도 일제시대 때 요거 일본 놈들이 해체하면 이 안에 불경과 또는 뭐 사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없어졌고, 여러분 여기 요거 사자 있죠? 여기요. 요 사자. 요 사자가 원래 4개가 있었어요. 근데 4개 있었는데 3개 일제시대 때 없어져 버린 거야. 이거 어떤 놈이 아주 가져갔겠지, 이거. 어딘가에 깊숙이 숨겨져 있겠죠.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근데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자, 일본 내 우리나라의 주요 중요한 문화재 가지고 있는 현황이야. 전국에. 자, 총 250개 기관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총 6만 점이 넘어요. 6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거잖아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따진다면 더 많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어떤 놈은 자기 집 뒷안에 뒷곁에다가 장식품으로 세우는 거야. 개인적으로. 자, 교토, 오사카, 나라, 나가, 센다이 이렇게. 우리 아까 제가 동경에 있는 국립박물관 얘기했었죠. 동경에 있는 국립박물관 6,751점이나 되는 엄청난 우리의 문화재가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훔쳐간 책들, 조선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책들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너무도 많아요. 요거는 이렇게 되지만 예전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일본에 가는 문화재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한참 잠전에. 근데 그때 숫자가 저는 8만 점이 넘는 거로 봤어요. 8만 개가 넘는 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더 밝혀지는 것이 더 나왔겠죠, 사실은. 그래서 비공식적인 숫자까지 따진다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재가, 우리 역사가 파괴되고 훼손된 게 일제시대 때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날이 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세계 어떤 나라, 어느 놈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이건 뭐야? 우리 내실을 깨야 되겠죠. 우리를 튼튼하게 해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우리를 감히 하지 못하게끔 우리 스스로가 강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거에 대한 관심, 애착, 사랑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